1512년 4월 한양의 한 저택에서 한 남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57세, 침상 곁에는 정경 부인 전의 이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해평부원군의 인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부원군이란 왕의 장인이나 공신 중 최고의 영예를 받은 자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부인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양자로 들인 정승휴가 달려왔지만 그는 칠촌 조카였을 뿐 친자식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정미수의 눈에는 평생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관복, 중종반정 때 받은 공신교서, 해평부원군 책봉교지. 하지만 그 모든 영광 속에서도 채울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원군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 안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부원군의 화려한 관복과 각종 서책들이 놓인 방,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의 웃음소리는 없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남자가 일찍이 역적의 아들로 태어나 노비 신분까지 떨어졌던 그 소년이었다는 것을. 6살의 아버지가 거열형 당하는 것을 보았고 어머니는 비구니가 되어 떠났으며 조정 신하들은 그를 가리켜 역적의 씨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아이가 57년 후 이렇게 부원군이 되어 죽을 줄을.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문종의 외손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종대왕의 외증손자이자 단종의 조카였습니다. 왕실의 피가 흐르는 귀한 몸이었지만 동시에 역적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순된 신분 때문에 그는 평생을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1512년 4월 15일 정미수가 세상을 떠나자 조정에서는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습니다. 중종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시호를 내렸습니다. 소평공 밟고 공평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픈 것은 그의 죽음과 함께 문종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문종에게는 단종, 경혜공주, 경수공주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단종은 후사 없이 죽었고 경수공주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정미수와 딸 하나를 낳았지만 딸의 후사는 기록에 없고 정미수도 끝내 자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적의 아들에서 부원군이 된 기적 같은 삶, 하지만 자식이라는 축복은 끝내 받지 못한 삶. 과연 이 남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이 그를 역적의 아들에서 부원군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늘은 그에게 후손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살아낸 한 남자의 57년 그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세요. 이야기는 5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56년 전라도 광주의 한 초라한 집에서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축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이곳에 유배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정미수, 아버지는 영양위 정종, 어머니는 경혜공주였습니다. 경혜공주는 문종의 적장녀이자 단종의 친누나였습니다. 그녀는 본래 평창군주로 불리다가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오르자 공주가 되었습니다. 1450년 경혜공주는 15세의 나이에 참판 정춘경의 아들 정종과 혼인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늦은 혼인이었는데 이는 아버지 문종 곁을 떠나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급히 혼사를 치렀습니다. 3년상 기간에는 혼인할 수 없었기에 서둘러야 했던 것입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은 3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1453년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은 단종의 매형이자 형조판서였습니다. 그는 금성대군 사건에 연루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다가 경기도 양근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456년 정종은 다시 전라도 광주로 유배되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만삭의 몸으로 남편을 따라 광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정미수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이미 역적이었습니다. 정미수가 태어난 지 1년 후인 1457년 더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외숙부 단종이 영월에서 사약을 받고 죽은 것입니다.
2살 정미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61년 10월 20일 정미수가 6살이 되던 해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라도 관찰사 하무지가 장계를 올렸습니다. 영양이 정종이 승려 성탄 등과 결탁하여 영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정종은 즉시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지만 정종은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어서 죽여라. 나는 단종 대군의 매형이다. 세조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1461년 10월 20일 군기시 앞에서 정종은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거열형이란 사지를 5마리소에 묶어 찢어 죽이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6살 정미수는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끔찍한 광경을 멀리서 보았을까요? 기록에는 없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을 것입니다. 남편이 거열형을 당하자 경혜공주와 어린 정미수는 순천 관노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주에서 노비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전락한 것입니다. 경혜공주는 만삭의 몸으로 6살 아들의 손을 잡고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디 가요? 미수야, 조금만 참아라. 공주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왕실의 공주가 역적의 아내가 되어 노비로 끌려가는 길,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조와 정의왕후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문종의 딸이자 단종의 친누나였습니다. 백성들은 공주를 동정했고 세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1462년 정미수가 7살이 되던 해 세조는 명을 내렸습니다. 경혜공주와 그 아들을 서울로 불러들여라. 정의왕후는 더 나아가 특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정미수를 궁궐로 데려와 자신의 손자들과 함께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자을상군이라 불리던 소년과 함께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훗날의 성종이었습니다. 자을상군은 1457년생으로 정미수보다 1살 어렸습니다. 두 소년은 외사촌 형제였습니다. 자을상군의 할머니는 현덕왕후의 친정 유모였고 정미수의 외할머니가 바로 현덕왕후였으니까요. 7살 정미수와 6살 자을상군 두 소년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았습니다. 하지만 신분은 달랐습니다. 한 명은 왕자였고 한 명은 역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소년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싹 텄습니다. 미수 형, 우리 같이 놀아요. 그래, 자을상군. 둘 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동병상련이었습니다. 자을상군의 아버지 의경세자는 일찍 죽었고 정미수의 아버지는 역적으로 죽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두 소년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경혜공주는 딸을 출산한 후 정업원으로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올케인 정순왕 후단종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동생을 잃고 이제 아들마저 떠나보낸 경혜공주에게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경혜공주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집과 노비를 하사했습니다. 화해의 몸짓이었지만 경혜공주의 마음속 한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아들 정미수, 하지만 그는 왕자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이 두 소년 중 한 명이 왕이 되고 한 명이 부원군이 될 줄을. 1462년부터 1469년까지 정미수와 자을상군은 함께 성장했습니다. 궁궐 안 수빈 훗날의 인수대비의 처소에서 두 소년은 같은 스승에게 배우고 같은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미수야, 이 글의 뜻을 아느냐? 네, 자을상군. 이는 맹자의 말씀으로. 정미수는 총명했습니다. 스승들은 그의 재주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깝구나. 역적의 아들만 아니었더라면. 정미수는 그 말을 들었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두 소년에게는 특별한 유모가 있었습니다. 백어린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원래 현덕 왕후의 친정 노비였습니다. 경혜공주의 유모이기도 했던 그녀는 이제 자을상군과 정미수를 함께 돌보고 있었습니다. 미수야, 내 외할머니 현덕 왕후 마마는 참으로 어진 분이셨단다. 백어린이는 종종 정미수에게 외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미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할머니였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1465년 정미수가 10살이 되던 해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경혜공주가 정미수와 함께 세조를 아련한 것입니다. 왕실의 법도에 따르면 10살이 된 남자아이는 궁을 나가야 했습니다. 경혜공주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철천지원수인 세조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폐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경혜공주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세조는 정미수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문종의 외손자이자 자신이 죽인 단종의 조카였습니다. 세조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라. 좋은 이름이로다. 그날 세조는 정미수의 신분을 노비에서 면천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종의 신원 회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역적이고 아들만 겨우 노비 신분을 벗어난 것입니다. 경혜공주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언젠가. 미수야, 말 조심해라.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정미수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아버지의 신원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했고 출세해야 했습니다. 1469년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종이 죽고 13살 자을상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종의 탄생이었습니다. 정미수는 14살이었습니다. 미수 형님, 나는 이제 왕이 되었소. 소인 정미수 전하를 뵙습니다. 형님을 소인이라 부르지 마시오. 나에게 형님은 언제나 형님이오. 성종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자란 형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은 달랐습니다. 전하, 정미수는 역적의 아들입니다.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역적의 씨를 어찌 궁궐에 둘 수 있습니까? 성종은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미수를 곁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관직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성종 자신도 어렸고 할머니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미수는 그 시간 동안 더욱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병서를 읽고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을 대비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고? 좋다. 그렇다면 내가 증명하겠다. 나는 역적의 아들이 아니라 충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미수의 눈빛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기다리는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종과 정미수 두 사람의 우정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섰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며 자란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종은 정미수를 신뢰했고 정미수는 성종에게 충성했습니다. 미수 형님, 나는 좋은 왕이 되고 싶소. 형님이 도와주시오. 전하, 소신은 미력 하나마 전하를 도울 것입니다. 1473년 정미수가 18살이 되던 해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정의왕 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성종이 친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종은 즉시 정미수를 관직에 제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미수를 돈영부 직장에 임명한다. 종칠품 하급 관직이었지만 역적의 아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경혜공주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18년을 참고 기다린 끝에 맞이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해 병에 걸렸고 정미수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1473년 초 18살 정미수는 관복을 입었습니다. 비록 종칠품 하급 관리였지만 역적의 아들에게는 눈물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관직에 올랐습니다. 미수야. 경혜공주는 아들의 관복 차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8세의 경혜공주는 이미 병색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관직에 오른 것, 그것은 남편 정종의 신원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보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어머니, 저는 반드시 아버지의 누명을 풀겠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수야,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욕심내지 마라.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종의 신원 회복은 곧 계유정난의 부정을 의미했습니다. 세조의 공신들이 살아있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미수가 관직에 오르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역적의 아들을 어찌 관직에 앉힐 수 있습니까? 신숙주를 비롯한 세조의 공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매일같이 탄핵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정미수를 파직하소서.
역적의 시를 조정해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조대왕의 유교이다. 정미수는 무죄한 아들일 뿐이다. 정의왕 후도 손자 성종을 지지했습니다. 계유정난의 희생자를 돌보는 것이 도리이니라. 한 달 넘게 공방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성종의 뜻이 관철되었습니다. 정미수는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해 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경혜공주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어머니, 정미수는 퇴청하는 즉시 어머니의 병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관복도 벗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경혜공주의 병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의원들이 약을 지어왔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정미수는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대감, 이 약을 먼저 드셔보시겠습니까? 시녀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정미수는 주저하지 않고 먼저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약에 문제가 있을까봐 항상 자신이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정미수는 관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며칠을 지새웠습니다. 대감, 잠시라도 쉬셔야 합니다. 아니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대감, 병의 진행 상태를 알려면 공주 마마의 대변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의원들은 대변을 통해 병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대변의 색깔, 냄새, 질감을 보고 어떤 약을 써야 할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자신의 대변을 남에게 보이기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왕실의 공주로 태어나 일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아니다. 싫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정미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대변을 살피겠습니다. 경혜공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정미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어머니의 대변을 가져와 직접 살폈습니다. 아니, 살피는 것을 넘어 맛을 보았습니다. 달구나. 병이 깊어지고 있다. 쓰다. 열독이 심하다. 정미수는 대변의 맛을 통해 어머니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약을 의원에게 요청했습니다. 18살 젊은 나이의 정미수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궁궐의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 했지만 저런 효자는 보지 못했다. 정말 효성이 지극하구나. 하지만 정미수의 극진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경혜공주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473년 12월 27일 경혜공주는 정미수를 불렀습니다. 미수야, 가까이 오너라. 어머니, 경혜공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분재기 재산 상속 문서였습니다. 내가 불행히 병이 들어. 네가 아직 혼인도 못했는데 지금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미수야, 노비는 시간이 없어 일일이 기록하지 못했다. 먼저 정선방의 집과 통진의 전답을 너에게 준다. 정선방의 집에는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고 자손대대로 오래 지켜라. 어머니, 그리고 미수야, 내 아버지를. 경혜공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 정종의 신원 회복,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아니다. 욕심내지 마라.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네가 관직에 오른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3일 후인 1473년 12월 30일 경혜공주는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의 혼사도 보지 못하고 남편의 신혼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맺힌 삶을 마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미수는 어머니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혈육, 평생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가 떠난 것입니다. 성종은 경혜공주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습니다. 쌀과 콩 70석, 정포 50필, 종이 100권, 석회 60석, 총납 30근을 부의로 내렸습니다. 정미수는 어머니를 경기도 고향 덕양구 대자동에 안장했습니다. 아버지 정종의 묘도 그곳에 가묘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시신은 찾을 수 없었지만 부모를 한 곳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반드시 신혼을 회복하겠습니다. 반드시. 18살 정미수는 부모의 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18년, 하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어머니가 떠난 후 정미수는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유일한 혈육이었던 어머니가 없는 세상,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미수야, 살아남아라. 정미수는 관직 생활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1476년 그는 중부참봉으로 임명되었고 1477년에는 선전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탄핵이 따라왔습니다. 역적의 아들을 선전관에 임명하다니. 전하, 정미수를 파직하소서. 조정 대신들의 반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조의 공신들은 정미수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정미수의 존재 자체가 계유정난의 정당성을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미수가 관직에 있다는 것은 곧 역적 정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조대왕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미수는 무죄하다. 그는 아버지의 죄와 무관하다. 성종의 보호 아래 정미수는 조금씩 승진했습니다. 1489년 그는 사헌부 장령이 되었고 이어서 사섬시 첨정, 한성부 서윤, 인천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직책에 임명될 때마다 탄핵이 뒤따랐습니다. 정미수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한다. 어머니가 바라신 것은 내가 살아남는 것이다. 정미수는 업무에서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어떤 흠도 잡히지 않도록 더욱 조심했습니다. 그의 신도비를 지은 강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외모가 수려하였으며 옥사를 논의할 때에는 매사에 깐깐하여 일의 경중이 늘 공에게 달려 있었다. 정미수는 특히 형조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정미수의 공정한 판단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갑자사화에서 사람들을 구하기에 힘썼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미수는 39세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이자 은인이 떠난 것입니다. 전하, 정미수는 성종의 빈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제 누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인가?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성종의 맏아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연산군도 정미수를 신임했습니다. 아니, 신임을 넘어 총애했습니다. 1495년 정미수는 드디어 당상관에 올랐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정삼품 이상의 당상관은 조선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역적의 아들이 당상관이 되다니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미수가 20년 넘게 참고 견디며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연산군은 정미수를 장례원 판결사에 임명했고 1496년에는 충청도 관찰사로 보냈습니다. 지방의 최고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김종직의 문인들이 대거 숙청당했습니다. 1504년에는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의 생모 윤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미수는 의정부 참찬 겸 판의금부사로서 이 사건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대감, 이 사람은 무죄인 것 같습니다. 증거를 다시 살펴라. 섣불리 죽여서는 안 된다. 정미수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광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정미수는 괴로워했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정미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을 정면으로 거스르면 자신도 죽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순순히 따르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1506년 연산군의 폭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신하들을 마구 죽이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궁궐에서는 연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모여 반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수도 이 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 정대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미수는 고민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지낸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51세의 정미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반정에 가담하기로. 이것이 아버지의 신혼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좋소. 함께하겠소. 1506년 9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미수는 칼을 찾습니다. 51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드는 칼이었습니다. 이 칼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인가. 아버지, 어머니, 지켜봐 주십시오. 정미수는 반정군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51년, 이제 행동할 때가 왔습니다. 1506년 9월 1일 밤 한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역사를 바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원종의 집에는 반정을 모의한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희안, 유순정, 그리고 정미수, 모두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폭군을 몰아낼 것이오. 박원종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미수는 손에 든 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1년을 살면서 이렇게 칼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대감 괜찮으시오? 유순정이 물었습니다. 정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소. 이것이 옳은 일이오. 하지만 정미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궁궐에서 함께 지내며 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왕이 되었고 이제 폭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종 대왕께서 보신다면 무엇라 하실까? 하지만 정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연산군이 저지른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 때의 일이었습니다. 정미수는 판의금부사로서 신문을 주관해야 했습니다. 이자를 국문하라. 연산군의 명령이 떨어지면 정미수는 증거를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전하, 이 사람은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시끄럽다. 내가 역적이라 하면 역적이다. 연산군은 제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미수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려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생모 윤씨 사건이 불거진 후 연산군의 관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윤씨가 폐비되어 사약을 받았던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당시 관련된 모든 사람을 찾아 죽였습니다. 죽여라. 모두 죽여라. 성종의 후궁들, 대신들,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부관참시했습니다. 정미수는 그 광경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왕의 할 일인가? 정미수가 형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양반이 억울하게 영모죄로 몰렸습니다. 정미수는 증거를 살펴보니 무죄였습니다. 전하,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정미수, 내가 감히 짐의 뜻을 거역하느냐? 신은 다만 진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연산군은 정미수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미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이 웃었습니다. 좋다. 정미수는 정직하구나. 놓아주어라. 그 사람은 살았지만 정미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연산군의 눈빛이 점점 광기로 물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06년 연산군은 아예 궁궐을 유흥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운평이라 불리는 기생들을 수백 명 궁궐에 들였습니다. 대감,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요? 하급 관리들조차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감히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직언했다가는 목이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 박원종이 정미수를 찾아왔습니다. 정대감, 우리가 나서야 하오. 무슨 말씀이요? 반정이요. 연산군을 패하고 새 왕을 세워야 하오. 정미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반정이란 곧 반역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삼족이 멸하는 대역죄였습니다. 정대감도 아시지 않소? 역적의 아들이라는 누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박원종의 말에 정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역적으로 몰려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정대감의 아버지 영향위의 신혼을 회복할 수 있소. 정미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것,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 언제 거사하시오? 9월 초하루, 달이 없는 밤이오. 정미수는 결심했습니다. 참여하겠소. 그리고 9월 1일 밤이 되었습니다. 반정군은 조용히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정미수도 그들과 함께였습니다.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왕은 살려야 한다. 박원종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폭군이라도 왕을 죽이면 대역죄였습니다. 폐위시키되 목숨은 살려야 했습니다. 반정군이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궁궐 안에는 취한 군사들 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기생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연산군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정군을 보았습니다. 네, 내놈들이 전하는 폐위되셨습니다. 박원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산군은 정미수를 보았습니다. 정미수, 네 맞아. 정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은 백성을 위한 일을 할 뿐입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진성대군이 새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중종의 탄생이었습니다. 9월 2일 반정은 성공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깨끗한 반정이었습니다. 정미수는 51세의 나이에 역사를 바꾸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정미수를 전국 공신 3등에 책봉한다. 중종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공신이 된 것입니다. 역적의 아들이 공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수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앞으로 나아갔고 정미수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중종 반정이 성공한 그날 정미수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미수를 비롯한 반정 공신들을 소집하라. 중종은 즉위하자마자 공신 책봉식을 준비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1등 공신이 되었고 정미수는 3등 공신에 책록되었습니다. 정미수에게 전국 공신 3등의 칭호를 내리고 보국 숙록대부의 품계를 내린다. 정삼품에서 정일품으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51세 정미수는 조정의 최고위직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07년 중종 2년 또 하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미수를 해평부원군에 책봉한다. 부원군, 정미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부원군은 왕의 장인이나 최고 공신만이 받을 수 있는 영예였습니다. 역적의 아들에서 부원군까지 52년의 세월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정미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정미수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거열형 당하던 날, 1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그 모든 아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드디어 조정 신하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때 역적의 아들이라 손가락질하던 그들조차 정미수의 인내와 공정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수는 부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고양 대자동 어머니 경혜공주와 아버지 정종의 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미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자가 해평부원군이 되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 부원군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정미수는 그 별들을 보며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 아직 신호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반드시 끝때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양위 정종을 순충적 떡보조공신에 추증한다. 중종이 정미수의 아버지 정종을 사후에 공신으로 추증한 것입니다. 역적에서 공신으로 완전한 신원 회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미수는 부모의 묘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6년 만에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정미수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우찬성의 지위에 오른 그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신하들이 정미수를 찾아왔습니다. 박경, 조광보, 유승조, 문석이, 김공저 등이었습니다. 정대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박원종과 유자강을 제거하고 대감을 정승으로 추대하려 합니다. 정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반역이었습니다. 박원종과 유자강은 현재 조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정미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두 정승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에서 논박하면 될 것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젊은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정미수가 함께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감, 물러가라. 나는 또다시 반역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정미수의 단호한 거절로 그 음모는 무산되었습니다. 정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정은 최후의 수단이었지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 일로 정미수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박경의 옥사가 터졌고 정미수도 연루되어 경상도 울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역시 역적의 아들은 믿을 수 없다. 정미수를 질시하던 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곧 정미수를 풀어주었습니다. 정미수는 무죄다. 오히려 반역을 막았다. 정미수는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53세의 정미수는 이제 조정의 원로였습니다. 하지만 정미수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감 양자라도 들이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권했습니다. 정미수는 결국 칠촌 조카인 정승휴를 양자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양자는 양자일 뿐 친자식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늘은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가? 밤마다 정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원군이 되고 아버지의 신원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자식만큼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집안의 운명인가? 문종의 자식들은 모두 후사가 없었습니다. 단종도, 경수공주도,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도. 문종의 혈통은 정미수대에서 끊어질 운명이었습니다. 1512년 정미수는 병이 들었습니다. 57세의 나이였습니다. 부원군의 영화를 누린 지 5년 만이었습니다. 대감 정신을 차리십시오. 부인 전의 이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양아들 정승휴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미수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부원군까지 되었는데. 정미수는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갑니다. 1512년 4월 15일 해평부원군 정미수는 5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에서 부원군이 된 놀라운 삶이었지만 끝내 자식을 보지 못한 슬픈 삶이기도 했습니다. 1512년 4월 15일 정미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종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중종은 부위를 후하게 내렸고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조문을 왔습니다. 정미수의 시신은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 사릉리에 안장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정미수의 묘가 단종비 정순왕후의 묘인 사릉 경내에 있다는 점입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이 폐위된 후 정미수의 집에서 여생을 보냈고 사후에도 정미수의 선산에 안장되었습니다. 외숙모님, 이제 저도 갑니다. 정미수와 정순왕후 둘 다 단종과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둘 다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1513년 정미수가 죽은 지 1년 후 부인 전의 이씨는 신도비를 세웠습니다. 찬자는 강혼, 서자는 김희수였습니다. 신도비에는 정미수의 일생이 적혀 있습니다. 공은 외모가 수려하였으며 옥사를 논의할 때에는 매사에 깐깐하여 일의 경중이 늘 공에게 달려 있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앙화에 걸리니 공이 형조에 있으면서 많은 이들을 살렸다. 연산군 일기에도 정미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문종의 외손으로 궁중에서 자라나 호화와 사치가 습관이 되었으나 선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청의를 말하여 갑자사화에서 사람들을 구하기에 힘썼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픈 것은 정미수에게 친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양자 정승휴가 대를 이었지만 혈연으로는 문종의 혈통이 끊긴 것입니다. 문종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단종, 경혜공주, 경수공주. 단종은 정순왕후와 혼인했지만 후사가 없었습니다. 경수공주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정미수와 딸 하나를 낳았지만 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은 없고 정미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유정난의 희생자들은 모두 대가 끊겼다. 이것이 역사의 업보인가?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유자광은 1507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미수가 남효원과 김일손을 시켜 현덕왕후 소릉복권 상소를 올리게 했다. 정미수는 외할머니 현덕왕후의 신원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죽었는데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 폐위되어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정미수는 외할머니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신원을 회복했다. 이제 외할머니의 신원도 회복해야 한다. 정미수의 노력 덕분에 현덕왕후는 훗날 복권되었습니다. 비록 정미수가 살아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230년 후인 1739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릉을 정비하던 중 정순왕후의 유골이 발견된 것입니다. 정미수의 후손들이 대대로 정순왕후의 묘를 관리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정미수가 남긴 마지막 자비가 아닐까요? 자식은 없었지만 정미수는 단종비 정순왕후를 끝까지 보살폈습니다. 외숙모를 모시고 죽어서도 함께 묻히게 하고 후손들에게 묘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정미수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역적의 아들로 태어나 부원군이 되었지만 자식은 없었습니다.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그 피를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수가 남긴 것은 혈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사화 때 정미수가 살린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이 번창했습니다. 형조에서 공정하게 판결해 억울함을 풀어준 사람들, 그들도 정미수를 기억했습니다. 정미수는 진정한 의인이었다. 그는 자식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아비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박병련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미수는 문종의 외손이자 중종의 공신으로 조선 초기 훈구 세력의 특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정미수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영예란 무엇인가? 혈통을 잇는 것인가? 아니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인가?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 부모의 신원을 회복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모가 바랐던 삶을 사는 것인가? 정미수는 어머니의 똥까지 맛보며 간병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원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없었습니다. 문종의 혈통은 끊어졌습니다. 어쩌면 자식이 없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식처럼 보살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과 영예도 혈육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수는 역적의 아들에서 부원군이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의 묘소는 지금도 남양주 사릉 경내에 있습니다. 단종비 정순왕후와 함께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해주 정씨 종가에는 경혜공주가 정미수에게 남긴 분재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죽기 사흘 전에 쓴 그 문서에는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미수야, 네가 아직 혼인도 못했는데? 경혜공주는 아들의 혼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고 정미수는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미수, 역적의 아들에서 부원군이 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영예란 무엇이며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를 참고 또 참으며 살아낸 57년.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남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1424년 2월 25일 새벽 창덕궁 깊은 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공주마마. 소원왕후의 절규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13세 소녀가 숨을 거둔 것입니다. 조선 제4대 왕 세종대왕의 첫 딸 정소공주였습니다. 세종은 차가워진 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완두창, 당시 사람들이 마마라고 부르며 두려워하던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왕의 딸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공주마마, 공주마마. 세종은 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직 따뜻했던 체온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느다란 목소리로 아보마마라고 불렀던 딸이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하, 공주마마를 염습할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의 시신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놓으면 정말 영원히 떠나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될 일입니다. 조금만 더. 세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선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딸을 잃은 한 사람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소원왕후도 딸의 차가운 발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우리 딸, 우리 착한 딸. 대전 밖에서는 태종상왕과 원경왕후 대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손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병세가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이들이 밤낮으로 약을 다리고 온 궁궐이 공주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병마는 13세 소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왕대비마마께서도 기절하셨다고 합니다. 신하의 보고에 궁궐 안팎이 술렁이었습니다. 정소공주는 왕실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세종이 16세에 얻은 첫 자녀였고 태종과 원경왕 후의 첫 손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세종은 딸을 놓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다시 한번 청했습니다. 전하, 이제 염습을 해야 하옵니다. 이러시면 공주마마의 예를 갖출 수 없사옵니다. 그제야 세종이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게 될 세종대왕도 이 순간만큼은 그저 무력한 아버지였습니다. 온 궁궐이 비탄에 잠겼습니다. 13세, 아직 관례도 치르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혼인도 하지 못했고 어엿한 어른도 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조선 왕실의 공주로 태어나 온 나라의 축복을 받으며 자라던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왕의 권력도 왕실의 부도 어이들의 의술도 막을 수 없는 운명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공주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세종대왕은 왜 이토록 깊은 슬픔에 빠졌을까요? 무엇이 이 비극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정소공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1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12년 조선의 수도 한양 준수방에 있는 한 저택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힘찬 울음소리였습니다.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자마님 축하드리옵니다. 공주님을 낳으셨습니다. 16세의 어린 충녕대군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내 경수공주가 지친 얼굴로 웃고 있었고 그 품에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우리 딸입니까? 충녕대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6세, 아직 스스로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참 예쁩니다. 꼭 당신을 닮았어요. 경수공주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둘은 1408년에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첫 아이를 얻은 것입니다. 어린 부부는 기쁨에 겨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궁궐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종 임금과 원경왕후는 첫 손녀 소식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내 손녀가 태어났구나. 충녕의 딸이라니 얼마나 총명할까? 태종은 직접 충녕대군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도 특히 충녕을 아꼈던 태종이었습니다. 충녕은 형 양녕대군이나 동생 효령대군과 달리 학문을 좋아하고 똑똑했습니다. 아바마마,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충녕대군이 아기를 보여드렸습니다. 태종은 손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참으로 복스럽게 생겼구나. 이 아이는 반드시 왕실의 복이 될 것이다. 원경왕후 대비도 손녀를 보러 왔습니다. 아들만 넷을 낳았던 원경왕후에게 손녀는 특별했습니다. 아가야, 할마마가 왔단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원경왕후는 손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실의 첫 손녀, 모두가 축복하는 아기였습니다.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훌륭한 여인이 되어야 할 텐데.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13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태종도, 원경왕후도, 충녕대군도, 경숙옹주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총명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충녕대군은 바쁜 와중에도 딸을 보러 자주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예쁘지? 딸을 안으며 행복해하는 충녕대군을 보며 경숙옹주도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채 어린 부부는 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좋은 부마를 만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우리 딸이 얼마나 복이 많은데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1418년 충녕대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 양녕대군이 세자에서 폐위된 것입니다. 양녕은 학문을 게을리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태종은 고심 끝에 장남을 패하고 셋째 아들 충녕을 새로운 세자로 삼았습니다.
충령아, 이제 내가 세자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 22세의 충령대군은 갑자기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후 태종이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충령대군은 세종으로 즉위했습니다. 6세였던 아기는 하루아침에 공주가 되었습니다. 왕녀 아기씨에서 왕의 딸로 신분이 격상된 것입니다. 궁궐 전체가 새로운 왕과 그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도 공주로구나. 세종은 어린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아버지로서 딸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공주마마께서 무럭무럭 자라시길. 궁궐 사람들도 어린 공주의 앞날을 빌었습니다. 그 누구도 비극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소공주는 왕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태종과 할머니 원경왕후의 총애가 대단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왔구나. 어서 오너라. 태종이 상황으로 물러난 후에도 정소공주는 자주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태종은 손녀가 오면 무슨 일이든 제쳐두고 반겼습니다. 할아바마마,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 오늘은 고려 때 이야기를 해주마. 태종은 손녀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정소공주는 총명해서 한번 들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습니다. 우리 손녀는 참 똑똑하구나. 나중에 크면 훌륭한 여인이 될 것이다. 원경왕후도 손녀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아들만 넷을 키운 원경왕후에게 손녀는 특별했습니다. 공주마마, 이 비단으로 옷을 해 입으세요. 할마마마, 너무 고우신걸요? 우리 손녀가 이뻐야지. 정소공주는 성품도 훌륭했습니다. 나면서부터 현숙하고 완순했습니다. 자태와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굳고 깨끗했습니다. 총명하고 슬기로운 것이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자라면서는 더욱 장중하고 말이 적었습니다. 기쁨과 화가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침착한 성격이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모두 공주를 공경하고 우러러 보았습니다. 공주마마는 정말 어지르십니다. 나중에 혼인하시면 훌륭한 부인이 되실 것입니다. 엄숙하면서도 화목하니 정말 귀척들의 모범이 되실 분이십니다. 세종도 첫 딸을 무척 아꼈습니다. 바쁜 정사 속에서도 딸을 보러 시간을 냈습니다. 공주야,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아보마마, 오늘은 소학을 읽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외워보거라. 정소공주는 막힘없이 암송했습니다. 세종은 흐뭇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똑똑하다니. 세종은 직접 딸에게 학문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아버지로서 딸을 키우는 것도 소중했습니다. 소원왕후도 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팔남 2녀를 낳았지만 첫 딸은 특별했습니다. 공주야, 바느질을 배워야지. 여인의 도리란. 예, 어머마마. 정소공주는 어머니에게서 여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바느질, 궁중예법, 실을 짓는 법, 모든 것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자라서. 소원왕후는 종종 눈물을 글썽이곤 했습니다. 아버지 시몬이 태종 시절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을 견디며 왕비가 되었고 이제 자식들을 키우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정소공주는 동생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1414년에 태어난 오빠 문종과는 2살 터울이었습니다. 동생들이 태어나면 언니로서 잘 돌봐주었습니다. 공주 누나, 저랑 놀아주세요. 동생들이 보채면 정소공주는 웃으며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장중한 성격이었지만 동생들 앞에서는 다정한 언니였습니다. 궁궐 뒤뜰에는 정소공주가 좋아하는 그네가 있었습니다. 정소공주는 종종 그곳에서 그네를 타며 놀았습니다. 공주마마, 조심하세요. 상궁들이 걱정하며 지켜봤지만 정소공주는 즐겁게 그네를 탔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갈 때마다 웃음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기 저 구름까지 닿을 것 같아요. 13세가 되는 해 1423년이 되었습니다. 이듬해면 관례를 치를 나이였습니다. 관례를 치르면 어엿한 숙녀가 되고 머지않아 혼인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내년이면 공주마마께서 관례를 치르시겠습니다. 좋은 부마를 찾아야 하지 않겠소? 신하들이 공주의 혼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공주의 밝은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1424년 비극의 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24년 1월 25일 궁궐에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세종의 누이 동생 정성공주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21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공주마마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신하들의 급한 발걸음이 궁궐을 오갔습니다. 세종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정성공주는 태종과 원경왕후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세종보다 6살 어렸던 여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내 동생이. 세종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416년에 혼인해서 아들, 딸 하나씩을 낳고 잘 살던 여동생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직접 여동생을 위한 사제문을 지었습니다. 슬픔을 글로 담아냈습니다. 궁궐 전체가 상복을 입고 애도했습니다. 13세 정소공주도 고모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고모였습니다. 고모마마께서 돌아가셨다니. 정소공주는 처음으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이별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도 곧 그 죽음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성공주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궁궐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마가 돌고 있다더군요. 마마라니 완두창 말입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한양에 마마가 돌고 있답니다. 완두창, 사람들이 마마라고 부르며 두려워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살아남아도 얼굴에 흉터가 남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주마마를 잘 모셔야 합니다. 마마가 도니 조심해야 해요. 상궁들이 긴장했습니다. 왕실이라고 해서 전염병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궁궐은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도 불안했습니다. 정소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박출입을 줄이고. 마마, 너무 걱정 마십시오. 공주마마께서는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성공주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다시 슬픈 일이 생길까 두려웠습니다. 2월 초순 정소공주가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머마마, 머리가 아파요. 공주마마,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추운 2월이었으니 감기에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푹 쉬면 나아지겠지. 세종과 소원왕후는 딸을 침전해서 쉬게 했습니다. 따뜻한 약을 다려 먹이고 이불을 두껍게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정소공주의 열이 올랐습니다. 어머마마, 너무 더워요. 어이를 불러라. 어서. 어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진맥을 하고 몸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끔찍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소공주의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반점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이것은 마마입니다. 어이의 말에 세종과 소원왕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마라니. 아니 되옵니다. 공주마마를 살려야 합니다. 어서 치료를. 어이들이 급히 약을 다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완두창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증상을 완화시키고 환자가 스스로 이겨내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전하, 공주마마를 격리해야 합니다. 다른 분들께 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곁에 있어야 한다. 전하, 전하께서 옮으시면 어찌하시려 합니까? 상관없다. 내 딸을 혼자 둘 수는 없다. 세종은 매일 정소공주의 침전을 찾았습니다. 소원왕후는 아예 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공주야, 힘을 내거라. 곧 나아질 것이다. 어머마마, 아파요. 정소공주는 약해져 갔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했습니다. 붉은 반점은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열흘, 보름이 지나도록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공주마마, 공주마마. 온 궁궐 사람들이 공주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도 매일 사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손녀를 살려주소서. 하지만 기도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소공주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2월 25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소공주는 침전에 누워 신음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완두창의 증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물을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을 찾았습니다. 상궁이 급히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삼키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공주마마, 조금만 드세요. 힘을 내셔야 합니다. 소원왕후가 딸의 머리를 받쳐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보름 동안 밤낮으로 간호하며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딸, 우리 착한 딸. 소원왕후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통통하고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앙상하고 차가웠습니다. 붉은 반점이 손등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세종은 정사를 보다가도 수시로 딸의 침전을 찾았습니다. 신하들이 보고를 올려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 이번 안건에 대해서. 그래, 알겠네. 세종의 마음은 온통 딸에게 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딸의 병이 나아지는 것이 더 절실했습니다. 내가 왕이 무엇이란 말인가. 딸 하나 낳게 하지 못하는데. 세종은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백성들의 병을 고치려고 의술을 발전시키고 약재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딸은 살릴 수 없었습니다. 어이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하, 공주마마의 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든 써보게. 어서. 전하, 완두창은 저희도 어찌할 도리가 없사옵니다. 다만 공주마마께서 병을 이겨내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세종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곳도 없었습니다. 병마는 왕의 명령도 듣지 않았습니다. 태종 상황도 매일 손녀의 병세를 물었습니다. 공주의 상태가 어떠하냐? 상황마마, 좋지 않사옵니다. 그럴 리가. 우리 손녀가 그렇게 약할 리 없다. 태종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손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켜본 아이였습니다.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라던 손녀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원경왕후는 사찰로 달려갔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손녀를 살려주소서.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손녀만은 살려주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절을 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이마가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궁궐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상궁들도 나인들도 환관들도 모두 공주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공주마마께서 워낙 선하신 분이시니 분명 나으실 거예요. 그래요. 공주마마처럼 착한 분이 이렇게 가실 리 없어요. 하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정소공주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마마, 어머마마. 정소공주가 희미한 목소리로 부모를 불렀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그래, 공주야. 아버지가 여기 있다. 어머니도 여기 있단다. 우리 딸, 아파요. 너무 아파요. 13세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관례도 치르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혼인도 하지 못했고 인생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나이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나아질 것이다. 세종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이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2월 24일 밤, 정소공주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습니다. 공주마마, 공주마마. 상궁들이 급히 세종과 소원왕후를 불렀습니다. 둘은 잠도 자지 않고 대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주야. 세종이 침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소공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공주야, 눈을 떠라. 아버지다. 하지만 정소공주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부모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24년 2월 25일 새벽이었습니다. 2월 25일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정소공주의 침전에는 촛불만이 희미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딸의 양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소공주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공주야, 공주야. 소원왕후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소공주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맥을 짚었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맥이 거의 뛰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하,
어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종은 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때 정소공주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아버, 마마.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 아버지다. 공주야, 힘을 내거라. 어머, 마마. 그래, 어머니도 여기 있단다. 소원왕후가 딸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눈물이 딸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이제 잠이 와요. 정소공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 돼. 자면 안 된다. 공주야. 세종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소공주의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공주야. 공주야. 소원왕후가 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소공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다시 맥을 짚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이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공주마마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소원왕후의 비명이 침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종은 말없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공주야, 공주야. 차갑게 식어가는 딸의 몸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체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될 일입니다. 아니 될 일입니다. 세종은 딸을 안은 채 흔들렸습니다. 조선의 왕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딸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소원왕후는 딸의 발을 어루만지며 통곡했습니다. 우리 딸, 우리 착한 딸, 왜 이렇게 일찍 가는 거냐? 어미를 두고 어디를 가냐? 침전 밖에서 기다리던 상궁들과 나인들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 궁궐의 곡소리가 퍼졌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왕마마, 공주마마께서 아니다, 아니야. 태종이 소리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경왕후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왕대비마마, 왕대비마마. 궁궐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의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3세의 어린 나이에,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나이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여전히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제 염습을 해야 하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전하, 공주마마를 염습할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옵니다. 아니다. 아직 따뜻하지 않은가. 하지만 딸의 몸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다가왔습니다. 전하, 이제 공주마마를 보내드려야 합니다. 세종은 천천히 딸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놓지 못했습니다. 공주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마침내 세종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침전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소원왕후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염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소공주의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13세 소녀의 작은 몸이었습니다. 세종은 대전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보고를 올렸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전하, 정사를. 지금은 안 되겠네. 신하들도 왕의 슬픔을 이해했습니다. 며칠간 중요하지 않은 일은 미뤄졌습니다. 세종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뒤뜰에 정소공주가 타던 그네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빈 그네였습니다. 저 그네는 이제 비어 있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소공주의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딸로서 예를 갖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공주마마의 장례는 격식에 맞게 거행해야 합니다. 예조에서 장례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례는 보통의 공주 장례와는 달랐습니다. 세종이 직접 명을 내렸습니다. 공신과 의정부, 육조의 당상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라. 전하, 그것은.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공주의 장례에 그렇게 많은 고위 관료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내 딸을 제대로 보내주고 싶다. 성문 밖까지 모두 장송하도록 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세종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세종은 제대로 정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하, 이 안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
알겠네. 경들이 알아서 하게. 평소의 세종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원 왕후는 더욱 심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침전에만 있었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드셔야 합니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우리 딸은 이제... 소원 왕후는 딸의 옷을 꺼내 안고 울었습니다. 첫 딸이었습니다. 16세에 낳은 첫 아이였습니다. 13년을 키웠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태종도 크게 상심했습니다. 첫 손녀였습니다. 특별히 아꼈던 손녀였습니다. 내가 손녀를 지키지 못했구나. 원경 왕후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드디어 장례일이 되었습니다. 정소공주의 관이 궁궐을 떠났습니다. 세종이 직접 관을 따라 나섰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배웅하겠다. 공신들과 의정부 6조의 당상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한양 성문 밖까지 함께 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위 관료들이 공주의 장례에 참여한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길가에 나와 공주를 애도했습니다. 공주마마께서 돌아가셨다니. 아직 어리신데? 너무 안타까워. 행렬이 지나가는 동안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3세 소녀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묘소에 정소공주가 묻혔습니다. 세종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흙이 관을 덮었습니다. 딸이 정말로 떠났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주야, 잘 가거라. 세종이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후에도 세종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하, 정사를 보셔야 합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세종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왕의 의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세종은 궁궐 뒷뜰을 거닐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소공주가 좋아하던 그네가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빈 그네를 보며 세종은 멈췄습니다. 저 그네에서 얼마나 즐겁게 웃었던가. 눈을 감으면 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라바마마, 저 높이 올라가요. 조심해라, 공주야. 그 목소리는 이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네는 비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왕이 무엇이란 말인가? 딸 하나 살리지 못하는데 권력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왕위가 무슨 의미였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전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 알고 있네? 세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소공주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온 궁궐이 그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정소공주에 대한 최종 기록이 실록에 남겨졌습니다. 공주는 나면서부터 현숙하고 완순하며 자태와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굳고 깨끗하였다. 총명하고 슬기롭기가 일반인과 달랐으며 자라서는 장중하고 말이 적었고 즐거워하고 성냄이 얼굴빛에 나타나지 않았다. 양궁께서 자해하기를 더욱 두터이 하였으며 궁궐 가운데에서 모두 공경하고 우러러보아 엄숙하면서 화목한 행실이 있어 길이 귀척들의 의범이 될 것을 기대하였다. 13년의 짧은 생이었지만 정소공주는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1424년 4월 정소공주의 시호가 정해졌습니다. 공주의 시호를 정예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하들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예는 정혜옹주와 같지 않소? 태종의 딸 정혜옹주가 이미 같은 시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호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소는 어떻겠습니까? 좋소. 정소공주라 하자. 이렇게 세종의 첫 딸은 정소공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고향에 있던 묘소는 훗날 다른 왕자, 왕녀들의 묘와 함께 서삼릉으로 이장되었습니다. 묘에서는 태양아리 2개와 묘지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태양아리는 보통 태실에 안치되지만 정소공주의 경우 묘에서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세종이 딸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소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 동생 정의공주가 실질적인 장녀가 되었습니다. 당시 11세였던 정의공주는 26년간 세종의 유일한 정녀로 살았습니다.
정의공주는 언니의 빈자리를 채우며 자랐습니다. 그녀도 총명했습니다. 역산, 즉 수학과 천문학에 능했습니다. 세종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도 언니처럼 똑똑하구나. 세종은 정의공주를 보며 정소공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살아 있었다면 정소공주도 이렇게 자랐을까요? 하지만 세종의 슬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44년 12월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 달 후인 1445년 1월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세였습니다. 또 자식을 잃다니. 세종은 연이은 자식들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원왕후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왜 우리 자식들이? 왜? 1446년 3월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이은 자식들의 죽음과 슬픔이 쌓여 건강이 악화된 것입니다. 세종은 아내와 세 자녀를 먼저 보냈습니다.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아버지로서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소원왕후를 위해 월인천강지곡을 지었습니다. 부처를 찬양하는 노래였지만 그 안에는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145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백성을 사랑한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정소공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권력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왕도 백성도 평등합니다. 전염병이 돌던 시대,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왕의 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슬픔은 신분과 상관없습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자식을 잃은 슬픔은 같습니다. 세종대왕도 딸을 잃고 정사를 돌보지 못할 만큼 슬퍼했습니다. 짧은 생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소공주는 13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13년 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숙하고 총명한 공주로 기억되었습니다. 역사는 승리와 업적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아픔도 기억합니다. 정소공주의 이야기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유입니다. 만약 정소공주가 살아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정의공주처럼 총명하여 세종의 문화사업을 도왔을까요? 좋은 부마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세종대왕은 생애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로 이 딸의 죽음을 기억했다는 것을, 그네를 볼 때마다 딸을 떠올렸다는 것을, 왕이기 이전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지금까지 정소공주 13세에 세상을 떠난 세종대왕의 첫 딸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도 막을 수 없었던 비극.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권력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짧은 생이라도 얼마나 의미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